2019년 어느 가을밤,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 국가보위부.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과 검찰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보위부의 핵심 간부 8명이 같은 날 밤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생 탈북자를 잡아들이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 보위부 청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한날 한밤에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8명 중 과연 몇 명이 살아서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철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저는 평양 중구역 대동강 바로 옆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엔 여름만 되면 동네 아이들과 대동강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곤 했지요. 강물이 어찌나 맑던지 발밑으로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만큼은 북쪽 하늘도 참 파랬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국가보위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정원, 거기에 검찰 권한까지 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지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 집안이 비었다며 문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간부의 생활은 일반 북한 주민과는 달랐습니다. 배급이 끊기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저희는 크게 굶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 아파트에 살았고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꾸렸지요.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쌀 한 가마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도 저는 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너무 잘 살았기에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업무는 주로 반체제 인물 감시와 탈북자 관련 수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가 평생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땐 그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체제에 충성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탈북자는 조국을 배신한 죄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려니 낯이 뜨겁습니다만 그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아도 현실은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을 지나치다 쓰러진 노인을 봤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진 것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아이가 밥 먹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그 노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보위부 청사 내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감시 보고서였지요. 그런데 그날 제 손에 우연히 다른 문서 하나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안에 담긴 겉면에 아무 표시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쳤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숙청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숙청이라는 건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6.25 때도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명단 안에는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해 충성한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훑어 내려가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에 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에는 요주의 추가 감시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퇴근길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딸애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저는 응, 곧 가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동강 다리 위에 잠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헤엄치던 그 강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좁아질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명단에 있던 동료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무도 모른 척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입을 닫고 살아오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위부 청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가 열렸고 보고서가 오갔고 간부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제 알아버린 것입니다. 동료의 눈빛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감시하는 것일까? 저 사람도 명단에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이미 당해 나를 고발한 것일까? 평생 남을 감시하는 일을 해온 제가 이제 제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진 동료의 이름은 박영철이었습니다. 저와 2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명절 때면 서로 집에 놀러 가고 아이들끼리도 친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 그의 아내는 직장을 잃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곧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나를 고발했는가? 아니,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숙청은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위에서 마음먹으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옆집에서 모든 걸 들여다보는데 무엇을 보고 신고할지는 그쪽 마음이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같은 부서 선임 간부인 최성국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청사 뒤편 구서,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저를 포함해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처리 일정 조율 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성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최성국과 저는 그 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명단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한 명씩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직접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작은 몸짓으로 상대방이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이었으니 그런 정도의 신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8번째 사람을 확인한 날, 우리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동료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최성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죽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낮게 흐느꼈습니다. 탈북이라는 말은 그날 그 자리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탈북자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는 딸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잡히면 이 아이들도 함께 끌려갑니다. 차라리 내가 살아서 나가면 언젠가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도 그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로와 시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를 수도 없이 잡아봤으니 어느 루트가 위험하고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허술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두만강 국경 지역에 아는 연줄이 있는 사람, 중국 쪽 브로커를 아는 사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출발 사흘 전,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이제 큰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소리 내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2019년 10월, 보름달이 뜨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달이 밝으면 강을 건너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가장 짙은 밤을 골랐습니다. 함경북도 국경 지역, 두만강 상류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수심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8명이 각자 다른 경로로 이동해 지정 장소에서 합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한두 명이 잡히더라도 나머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밤 11시쯤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기다리는데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최성국이었습니다. 서로 말 없이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자정이 지날 무렵 7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 다가서는 순간 멀리서 순찰대 화이종디엔 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엎드려 풀숲에 납작하게 붙었습니다. 순찰대가 20걸음 앞을 지나갔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 수십 초가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순찰대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물이 차가웠습니다. 10월 밤의 두만강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발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행 중 가장 나이 많은 강호진이 중간쯤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누구 하나 뒤에 남겨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명이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누군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자유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느낀 건 안도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으로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보위부,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추격이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7명이 함께 다니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2~3명씩 나뉘어 각자 연락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와 최성국은 미리 연락해 둔 조선 쪽 브로커를 통해 연변 쪽 농촌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말도 통한다고 조선 쪽 주민들이 몰래 도와주셨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 숨어 낮에는 꼼짝도 못하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평양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 좋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이제 흙바닥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 옥수수 죽으로 낀 이를 때웠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문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도 공안이 온 것 같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이 힘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만 우리에겐 잡히면 그냥 죽는 것이라는 공포가 매 순간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우리 소식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이동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종교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숨어 지내는 동안 나머지 일행들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중국에서 2달을 버틴 끝에 우리는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경로 중 하나가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 공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저는 보위부에서 서류로만 봤었습니다. 막상 그 길을 직접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각조각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기도 하고 새벽에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열대의 나라를 걸어가는데 50이 넘은 몸이 버텨줄지 걱정이 됐습니다. 최성국은 발에 물집이 잡혀 터진 채로도 걸었습니다. 서로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남아 한 나라의 한국 대사관 근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잡혀 북한 측에 넘겨진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최성국과 저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가려고요? 알고 보니 그 경찰관은 한국 공관과 협조 관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리 손을 써 두신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우리를 조용히 대사관 쪽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대사관 철문이 열리던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7명 중 최종적으로 한국 공관에 도착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에서 잡혔고 한 명은 이동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다른 경로로 이송됐습니다. 집결지에 끝내 오지 않았던 처음 그 8번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그날 밤 이전에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항 안이 어찌나 밝고 넓던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데 누구 하나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날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북에서 온 우리에게는 하나하나가 잊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한 대박 구하려고 몇 시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남쪽 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많이나 썰지요? 하나원 선생님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양은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저보다 어리신데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작은 일을 돕기도 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묵직한 것이 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딸아이 생각입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제가 떠난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지, 단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통일입니다. 거창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편지 한 장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꼭 통일을 봤으면 합니다. 북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자식 걱정하고 고향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